마시고 있다가 오늘은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좋아서 오늘 더욱더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특집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미식이나 식도락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접할 수 있는 문구가 당신이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을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겠다. 그만큼 음식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먹거리는 어떤 먹거리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 맛이 보인다에서 꾸준히 다뤄왔던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우리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주 멋진 주인공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각의 제국을 쓰셨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맛 칼럼니스트자 행복한 식객이라고 불리는 황규익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사실 이 황규익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바로 이쪽에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국내에서 그 미식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막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접볼 수 있는 정보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맛 칼럼니스트가 아닌가. 미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규익 씨를 모시고 오늘 맛이 보인다가 항상 궁금해했던 미식 그리고 식도락에 대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식이란 어떤 건지 맛보기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알기로 황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 최초 본격적인 음식만한 식객의 숨은 고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허영만 화백과는 어떤 계기로 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식객 연재되기 한 1년 전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자료를 음식 만화를 그리겠다고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한국의 음식 만화가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음식 만화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취재 내용과 이야기들을 갖다가 후화백한테 이제 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제 후화백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만화로 이제 그려낸 것이니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르게 또 확장된 것이라고 보고, 그 안에 내용 중에도 이제 후화백과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2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갖가지 향토 음식을 맛보고 맛에 대한 책, 칼럼들을 많이 쓰셨어요. 블로그도 보니까 그동안 150여만 명이 다녀갔던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뭐 음식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맛집 소개가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대중들이 그렇게 열광할까요? 이때까지 음식은 뭐 여기 있는 뭐 토마토가 영양이 어떻다, 뭐 상추 영양이 어떻다, 맛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가 하는 뭐 이런 게 보통 많이 집중돼 있죠. 근데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은 어떻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었죠. 이건 무엇이든지 이게 입에서 그냥 느끼기에 맛있는 거기는 하지만은 그 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일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우리가 먹을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서 주로 음식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신 대로 식품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평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을 필두로 어떤 미식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이 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미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평가 방법과 이 미식학적인 음식 평가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개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미식은 이것이다 하고 이게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미식이라는 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의 이치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이치를 이야기를 갖다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식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게 대체로 그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오고 가공된 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식탁에서 차려지는 음식들이 그 생산지와 생산자의 관계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저는 이제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연을 먹는 일이거든요. 그냥 인공의 것을 갖다 뭐 만들어서 이렇게 먹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연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이 온전한 모양 그대로 있는 그 상태의 맛을 가장 맛있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까운 맛일수록 미식이다. 생산지에서 생산자의 자연이 담겨 있는 음식, 그걸 즐기는 것을 저는 미식이라고 봅니다. 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맛과 그러면 또 직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생님의 글 중에서 화학 조미료는 싸구려 식재료를 숨기는 악덕 마법사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 화학 조미료가 먹으면 뭐 건강에 나쁘다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화학 조미료를 넣으면 그냥 다 맛있어요. 저도 화학 조미료 넣으면 있잖아요. 먹으면 있잖아요. 맛있어요.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하든 나쁜 식재료로 음식을 하든 화학 조미료 넣으면 다 맛있어져요. 그럼 음식 요리하는 뭐 재미도 없고, 그죠? 이게 좋은 식재료를 먹어야 될 이유도 없죠. 이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가공식품들,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식품들의 기준이 그렇죠. 그냥 대충 맛있으면 돼요. 적당히 맛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맛, 처음의 맛을 갖다가 추구를 하자 그러면 화학조미료는 버려야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좋은 식재료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화학조미료는 없애는 게 낫습니다. 이제 주방장들이, 한국 주방장들이 부엌에서 나와서 식재료 현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 요즘 프로그램이 식재료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공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구나. 모든 음식의 시작이 식재료구나. 라는 걸 제가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주장하실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맛없는 식재료를 가지고는 맛있는 음식은 절대 만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뭐 스파게티 요리집, 홍합 스파게티 요리집인데 지금 무슨 홍합철 지났잖아요. 여전히 홍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홍합 안에 보면 이만큼 이게 말라 삐뚤어진 홍합이 있잖아요. 그 스파게티 안에. 지금 제철이 아니면 없애야죠. 오히려 지금 모시조개가 철이면 모시조개만 그냥 내고, 그죠? 제철에 맞는 것을 알자고 그러면 생산지로 가야 되고 요리사가 그다음에 적어도 시장에는 가야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료가 나는 곳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가봐야 돼요. 그거 정말 동감이고요. 요리사분들이 더 힘들어지게. 그리고 우리 좀 혹시 한식에서 우리 푸짐한 반찬 문화, 우리 막 외식업체에 가면 막 리필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식의 그 문화를 좀 저급으로 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선생님 저서에 보면 그 우리 음식이 고추장이나 참기름으로 맛이 정리가 된다 이런 부분 또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하실 때 전반적으로 한식에 대한 식재료나 조미료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국 음식이라는 게 밥이 중심이죠. 밥을 먹기 위해서 주변의 반찬들이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찬들이 깔린다는 거죠. 이게 전주니까 이제 비빔밥 같은 거죠. 이 비빔밥에는 사실 뭐 국 하나와 뭐 김치 하나 정도
뭐 그 정도만 있어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 비빔밥 안에 영양적 가치나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물도 맛있고. 그러면. 근데 그 옆에 꼭 뭔가가 또 막 든 놓이죠. 그렇죠. 이 비빔밥 안에 있는 그 콩나물이 또 여기 반찬으로 놓이고 이런 식으로 시금치도 또 있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식재료를 과하게 쓰게 하고 음식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많이 줄여야 되고요. 푸짐하게 나오는 거 이거는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의 그 고추장과 참기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데 여기도 뭐 비빔밥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비빔밥에 보면 나물들 하나하나가 다 따로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되죠. 뭐 어떤 거는 간장, 그죠? 어떤 거는 소금으로 하고 어떤 거는 된장, 나물마다 그 양념의 간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비빔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그런 대로 또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고추장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고추장 맛이 가장 강합니다, 그죠? 그 나물들이 맛은 이제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 나물들이 식재료로 뭐 상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입안에서는 그냥 그 씹히는 맛, 식감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 참기름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참기름은 워낙 강하죠. 참기름 조금만 넣으면 그냥 고소한 맛이 확 번지지 않습니까? 참기름 조금 넣어서 맛없는 음식이 있습니까? 다 맛있어지죠. 그렇게 그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이 너무 강하고 조금만 넣어도 이제 맛이 확 사는 이런 것은 오히려 한국 음식의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들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그런 걸 없애는 게 한국 음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그 음식 가짓수가 정성이라고 표현이 되고 식문화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프로에서는 반찬을 더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반감을 가지실 분도 있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이게 맛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어울리고 그게 많았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막걸리 안주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음식이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이렇게 우리나라 주방 같은 게 또 좁고 이렇게 식당 외식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어떤 음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하는 음식이 가장 맛있죠. 나물도 금방 이렇게 해서 맛있죠. 근데 그 많은 반찬들을 차리려 그러면 뭐 이게 전주식으로 하는 막걸리상 같은 이런 게 딱 앉으면 그냥 한 상 쫙 깔리죠.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 맥도날드보다 빠릅니다. 이제 그 음식을 두고 이제 우리는 뭐 슬로푸드다, 뭐 한국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거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손님이 오면 그때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게 그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미리 다 만들어 놔놓은 걸 담아놔놓고 내는 게 어떻게 그게 정성입니까? 그죠? 햄버거가 똑같습니다. 그게 패스트푸드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지금 한정식과 막걸리 집이 이렇게 마지막 푸짐한 반찬을 전주의 음식의 하나의 그 중요 키워드처럼 이렇게 이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주변의 다른 지역의 음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많이 차려줘야 된다는 있잖아요. 강박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그게 그래서 전주에서 오히려 그런 걸 음식을 줄여 나가는 걸.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때 음식을 내놓는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주에서 바꾸면 아마 다른 지역에도 아마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전주에서 그런데 바꿨대.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선생님 최근 근황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 명품 식재료를 계속 발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발굴해야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하시는 그 명품 식재료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들이 보면 그 70년대 이후에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식재료의 맛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식재료가 아닌 어떤 수공업적인 식재료들 이런 게 원래 예전부터 마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미식의 근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황태님이 여러 가지 식재료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소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실 때 좋은 소금이다 하면은 어떤 게 좋은 소금일까요?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게 충실해야죠. 짠맛을 내는 게 기본이에요, 소금이. 그 소금의 역할은 그 짠맛이 각각의 식재료들의 맛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고기만 먹어서는 좀 심심한데 소금 조금 뿌려서 찍어서 먹고 이러면 그 고기의 육향이며 이런 것들이 더 강조돼서 이렇게 살죠. 이게 토마토도 이제 소금 조금 찍어 먹으면 그 토마토 향이 더 삽니다. 입안에서 느낌 같은 이런 게 더 좋아지죠. 식재료를 맛을 갖다가 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맛에 충실한 게 첫째 그 소금의 조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잔맛이 없어야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게 뜰거나 짜거나 찝찝하거나 이런 잔맛들이 많습니다, 소금에. 그래서 그 맛이 없는 소금이 가장 맛있는 소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소금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미네랄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맛있으면 되는 거지 미네랄에 대한 신화를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 미네랄이 다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슘은 약간 찝찝하고 비릿한 맛이 있고요.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아주 쓴맛이 있고요. 뭐 이게 미네랄마다 다 맛이 있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있어야만이 맛이 이렇게 밸런스가 이루어지죠. 먹기 좋을만 하죠. 근데 그 한국의 천일염은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쓴맛이 많습니다. 그 마그네슘 함량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천일염이 좋다 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 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많다 수치를 내놓죠. 그게 보면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월등히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간수입니다. 간수의 주요 성분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쓴맛이 난다는 걸 아니까 소금을 걷어서 이렇게 3년, 5년씩 이렇게 재워 놓죠. 그러니까 간수를 뺀다는 게 그 마그네슘을 뺀다는 거거든요. 그게. 간수를 그렇게 뺄 만큼 3년, 5년 정도로 뺄 만큼 우리 한국의 천일염 자체가 마그네슘 함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빼고도 또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쓴맛이 난다는 것은 예전 뭐 어른들이 문헌들 이런 걸 뒤져봐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천일염이 질이 좋지 않다. 그 쓴맛 때문에.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천일염이 더 미네랄이 많아서 더 좋은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죠. 미네랄이라는 것은 소금을 아마 그 일일 그 하루 평균 그 권장량대로 이 마그네슘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천일염 한 30g 정도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온갖 군데 먹는 거에 다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건강한 식품 영양학 전공이시지만 가장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게 오히려 미네랄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행복하게 다양한 걸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은 거죠. 소금을 그동안 좋은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에 대한 뭐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모든 음식 안에 소금은 다 들어갑니다. 그죠? 뭐 장류에 들어가죠. 그냥 기본적인 뭐 간장이며 뭐 간을 할 때 뭐 할 때 있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이 소금맛 하나 가지고 음식이 맛을 다 기본들이 다 잡힙니다. 그게. 그래서 좋은 소금을 쓰는 게 음식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조미료 많이 쓰는 게 소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적을 당하는데 혹시 뭐 프랑스나 이태리 같이 우리나라보다는 미식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소금에 대한 뭐 어떤 인식이라든지 음식의 조미 정도 이런 건 어떤지 좀 경험담이 있으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서양 음식에서는 그렇게 짠맛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음식 자체가 뭐 그 고기 중심의 음식은 고기 자체 안에 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짜게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곡물류가 주요한 빵 같은 게 있지만은 그렇게 뭐 빵을 어디 뭐 찍어 먹는다든가 이러지는 않죠. 근데 한국 음식은 보면 이제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뭐 짜고 맵고 하는 이제 양념이 강한 음식이 이제 항상 붙으니까 이제 한국이 짠 음식,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보는데
그 소금이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요리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금은 좀 더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할 때 뭐 소금, 샐러드를 만들 때 소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금이 좀 많이 이제 다양한 그 맛을 갖다 섬세한 미각을 갖다가 동원하는 그런 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소금들을 좀 더 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식탁에서 쓰는 소금, 뭐 절일 때 쓰는 소금, 뭐 이렇게 분화를 시켜줘야 돼요. 고기 찍어 먹을 때 쓰는 소금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그냥 한 묶어서 그냥 붉은 소금? 그죠? 뭐 다른 소금. 네, 그러죠. 일본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마 우리가 좀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명망 있는 미식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 빵과 와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밥과 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음식, 특히 전주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밥과 김치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음식의 중심은 밥입니다. 이게 그 요즘은 이제 이 밥이 뒤로 많이 밀렸죠. 뭐 찜이라든지 탕이라든지 고기 이걸 먼저 먹고 밥과 국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있잖아요. 이 밥이 이제 거의 그 후식 수준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원래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기 위한 반찬들이 있는 거죠. 사실 서양 요리에서도 보면 자기 그 음식에 보면 주식이 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중심이죠. 근데 그 빵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앞에 나오는 뭐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메인 디시 고기를 쓰는 게 이제 메인 디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뒤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맛있는 빵을 낸다는 것만 가지고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죠?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맛있는 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더 자랑스러워하는 레스토랑이 더 많습니다. 직접 다 굽죠. 레스토랑에서 굽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밥을 맛있는 한정식집인데 우리는 밥이 메인이야. 그죠? 우리 밥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강조해서 내는 그런 한식당들은 많지가 않죠. 예. 그게 이제 그 한국 음식의 본질이 지금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세요? 일단은 밥의 그 모양새가 잘 살아 있어야 되죠. 이거 표면이 이렇게 막 부풀러 오르면 안 되죠. 매끈하게 살아 있고 입안에 이렇게 넣었을 때 그 밥알 하나리 이렇게 입안에 매끌매끌 돌아다녀야 돼요. 혀로만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 이 치아로 이렇게 살짝 씹었을 때 이렇게 가볍게 부서지는 단맛이 있고요. 이 정도를 맛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잡냄새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요즘 뭐 한국 음식 세계화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 자체도 저도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스파게티를 잘 멋지게 만들어내는 학생은 조리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야. 근데 조리과를 졸업하고서도 정말 맛있는 밥 한 공기 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떤 전환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듭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쌀을 갖다가 팍팍 이렇게 밀었지만 예전에는 뭐 이 겨 자체가 많이 묻어 있고 이랬으니까 요즘에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쌀알 깨지니까 금가고 그러니까 맛없어진다. 요렇게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요렇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맛있는 밥을 할 수 있는 거, 물 온도면 어느 정도 봄 여름에는 뭐 몇 시간 정도 담궈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밥솥을 없애야 됩니다. 힘들어지네요. 우리 김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치 하면은 우리 그 국제식품규격 코덱스에 등재가 돼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 어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가난한 양념이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라는 말도 있고 어느 김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흥건하게 국물이 있는 김치를 맛있다고 표현한 기록이 어디 있던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맛있는 김치는 어떤 걸까요? 이게 그 김치를 코덱스에 가져갈 만큼 한국의 한국인의 발명 음식 중에 최상이다, 최고의 것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기준은 채소 발효 음식이 때 유산균 발효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젓갈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채소 절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있는 지역은 다 채소 절임이 있죠. 그 중에 한국의 김치는 그 안에 젓갈이 들어가서 유산균 발효를 일으킨다. 근데 그걸
적당하게 유산균 발효가 일어나게끔 도우는 양념들이 있죠. 그게 마늘, 뭐 고춧가루 이런 게 되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갖다가 그게 발효를 좀 이렇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오히려 이게 많이 발효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적절하게 유산균 발효가 잘 되게 만드는 양념 정도이면 김치가 맛있는 김치라는 거죠. 근데 그 김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념들을 하죠. 우리는 과하게. 이게 과하게 양념되는 것들이 결코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텁텁하고 이게 뭐 맵고 짜고 하는 맛만 이제 더 강하지. 그 김치가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새콤한 산미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음식은 아니게 되거든, 김치가. 그래서 양념 많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안 좋다. 그리고 이게 양념 많이 하는 게 버릇이 만들어지는 게 뭐 80년대 중후반 때 일입니다. 그 지역 애들 다 보면 양념들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TV 같은 데서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이게 TV의 영향들이 아주 나쁜 영향들이 있는데, 요리 강섭 이런 것들이 예쁘게 모양 막 부승하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막 고춧가루 막 이런 것들도 듬뿍 넣고, 양념도 듬뿍 넣고 해가지고 모양 예쁘게 이렇게 차려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김치가 맛있던 적이 없습니다. 보면. 근데 그런 게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저게 맛있는 음식이겠거나. 그런데 김치는 지금 생각에는 양념들을 대고 빼는 게,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진짜 맛있고, 그러면 그런 김치들이 양념의 물을 갖다 많이, 양념 있는 그 물을 많이 뺏어가지 않으니까 양념이 덜하면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 흥건해지죠. 그런 김치들은 아주 개운하죠. 이게 보통 오히려 이게 남쪽의 김치보다는 북쪽 김치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맛있죠. 선생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치하면 우리 한국 김치가 인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음식을 세계화한다고 지금 날리고 한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일단은 김치의, 우리가 뭐 김치 종주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말 좀 별로 안 좋은데, 이 세계 사람들이 다 김치 많이 먹게 다양한 방법으로 김치를 많이 먹는 게 더 좋죠. 네. 뭐 일본 사람이 뭐 김무치라 그러든 자기 식대로 뭘 어떤 식으로 먹든지 간에 그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식성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변해서 먹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닭광을 갖다 우리가 단무지로 바꿔서 먹는데 뭐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화라는 것은, 음식 문화는 먹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걸 전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거라고만 안 우기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그런 체면을 유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김치 종류가 다양한 김치들을 일상에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피자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사람들이 세계 전체를 미국식 피자를 퍼뜨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피자 그러면 이탈리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 게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피자는 동네마다 가게마다 다 피자가 다 다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인들을 했습니다. 아, 이탈리아가 역시 그 종주국이야. 피자에서는 뭐라 그러든 그게 거기에서 전부 다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김치들을 한번 놓고 보면 배추김치 아니면 깍두기 그것밖에 없어요. 배추김치도 다 서울 스타일로 전국이 통일됐어요. 그 경상도에 있는 김치하고 전라도의 공장에서, 김치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를 두 개 다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있잖아요.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왜 전국에 있는 김치 맛을 다 통일시키면서까지 하나? 누가 그랬어요? 소비자들의 첫째 문제고요. 다음에 이제 생산자들의 문제고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너무 이거 중심주의, 음식 중심주의 그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김치 맛이 보면 다 거기 서울 사람들 기호에 맞추는 서울 김치로 만들어요. 그게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있다고 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적어도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는 음식, 김치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뭐 전주 같으면 전주식의 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김치 공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주 사람들은 서울식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전주식 김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선생님 글을 보면 두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두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네 어귀에 매일매일 만드는, 한 5시쯤 만드는데
그 선생님 얘기 듣고 그 두부를 먹으니까 다른 두부를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왜 그게 맛있는지 좀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이게 이제 간 만든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두부도 간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죠. 그게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간 만들어진 두부 상태는 맛있습니다. 그렇게 뭐 맛이 나쁜 건 아닙니다. 끓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맛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아주 맛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두부를 그 물 속에 넣고 케이스에 넣어서 이게 그 살균을 합니다. 한 80도에서 85도 정도 되는 물 속에다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궈놔요. 그래야 이제 한 2주, 보름 정도 유통기한을 확보를 합니다. 그 안에서 살균되는 동안에 그 두부 맛이 이제 바뀌는 거죠. 맛없어지는 거죠. 그 살균을 한 두부가 슈퍼에서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동네에 있던 조그마한 두부 공장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맛있는 두부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식품을 선택을 할 때 대부분 다 이게 브랜드만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 버릇들이 굉장히 이게 들은 지가 별로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80년대 중반쯤부터 이제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생산자들에 대한 그 식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브랜드에만 신뢰를 하는 이 버릇이 만들어지면서 맛있는 두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웃이 만드는 두부가 가장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두부일 것이라고는 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두부들이 조그마한 동경도 내에 있는 두부 공장이 한 2,000개 정도 두부 공장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조그마한 1인 내지 2인 정도 두부 공장들이 있어요. 막 산재에 있는 거죠. 그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그날 이렇게 팝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그 가게에다 내놓고 팔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뭐 그 안 팔린 것은 그날 거기에서 회수하고 끝나죠. 그날 먹는 두부로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 브랜드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이거 뭐 그 동경 안에서도 동네마다 두부들이 다 달라요. 그 동네 두부들을 먹는다는 거죠. 맛있는 두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친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주 사람들은 전주 두부 먹어야 되는 거고요. 전주 음식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는 그 슬로우 푸드니 로컬 푸드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게 가장 맛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 정말 반가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대기업에서 두부를 만드는 대기업에서 이제는 두부는 소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그 두부 만드는 것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손해를 보니, 맛있는 두부도 못 먹고 지역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없는 두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왜 맛없는 두부를 먹고 사는지. 이게 그 조금 이제 확장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각 자체가 그 각각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각이 80년대 이후에 가공산업, 식품산업이 발달하면서 왜곡되어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두부를 먹어본 적이 없고, 맛있는 두부를 먹으면서도 그게 왜 맛있는가를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맛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그냥 식품 회사들이 광고로 말해주는 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정보의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그 지역에서의 소생산자들, 지역에서의 가공되는 식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먹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들이 지금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아가서 공부를 하고 또 관찰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죠. 그럼요. 그 황교익 씨가 쓴 글 중에 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 중에 이 세 가지가 좀 안 좋다. 근데 하나는 달고 있는 뭐 화학 조미료. 그런데 두 가지는 좀 의외였어요. 아까 고추장은 그래도 약간의 설명을 들었는데
된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이게 굉장히 왜?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식당에서 쓰는 식자재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사서 쓰는 그런 식자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식자재 식당에서는 되도록이면 원가를 낮춰서 이렇게 싸게 생산하는 것을 그래 이득이 되니까 그게 그래서 식자재 상에 가보면 식당에서 쓰는 이렇게 큰 뭐 한 15kg짜리 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 3만 원, 5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가정에서 쓰는 그냥 공장 된장 거기에 비해서도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 정도. 저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신기할 정도죠. 저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안에 뒷면을 보면 뭐 대두박이 쓰여 있고 밀이 쓰여 있고 이래요. 하고 먹을 거는 먹을 거 이건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뭐 밀이라고 써 있으면 그 밀을 재분을 할 때 우리는 수입할 때 밀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수입해 온 밀을 재분 공장에서 눌러 압착으로 이렇게 터뜨리죠. 그래서 그 밀가루를 멀리 날아간 거, 가까이 날아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죠. 그건 나머지 남는 게 있습니다. 밀 껍데기 있죠. 거기에서 속 껍데기인데 밀기울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식품입니다. 이런 게 이제 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께서 뭐 가격이 아주 싸죠. 그런 것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알지를 못하죠. 이제 그런 게 원재료인 것을. 그리고 뭐 아까 대두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그 콩을 기름을 짜죠. 보통 그 20% 정도 내외의 지방이 있으니까 콩기름을 짭니다. 눌러서 짜요. 누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걸 이제 그 대두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압착되어 있는 강한 압착이 들어가니까 열변성이 조금 생겨 있는 상태의 대두박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된장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이런 걸 갖다가 먹어도 이제 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죽진 않죠. 예.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는 소비자한테 전달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먹을 것인가, 이거 싸도 그냥 먹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먹을 것인지를 갖다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식품회사는 전달하지 않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된장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요즘 짜지 않고 뭐 구수한 된장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된장이라는 게 원래 좀 짠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수하고 짜지 않은 된장을 찾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된장도 아까 김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뭐 반드시 매주는 어떻게 수어야 되고 소금을 함량하고 뭐 이렇게 해가 맞춰지는 그 전통 된장에 대한 기준이 있죠, 기본이. 그러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변형의 된장들 뭐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아웃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된장을 만드는 거 보면 뭐 쌀도 들어가죠, 뭐 보리도 들어가기도 하고 밀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적국으로 담그는 된장도 있고, 뭐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온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담그는 된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짜지 않은 된장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았던 이유가 우리가 전통 된장으로 장독에다 이렇게 담급니다. 그러면 이게 한여름을 나죠, 보통. 그 여름을 나는 동안에 굉장히 강한 그 햇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뜨죠, 햇볕 때문에. 그걸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면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전통 된장의 가장 큰 단점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짜다는 거죠. 염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암노사 발효가 다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적당하게 짧은 기간 안에 맛을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된장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통 된장, 전통의 된장 제조들 안에서. 네. 그게 실제로 있거든요. 막장병이라든지. 이게 전분 함량이 조금 들어가면 잘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숙성되는 된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류에 대해서 이제 장기간에 숙성시키는 걸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20-30년 된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장도 이제 단기간 숙성된 간장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단기간 숙성이면 염도가 덜하고 오히려 더 감칠맛이 더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류들도 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재를 가지고 단기간에 만든 장류가 더 맛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뭐 갈비집의 사례인데요. 그 갈비집에는 그 간장을 담고요. 그 장독이 전통적으로 담그는데 염도를 아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담궈놓고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써요. 그게 뭐 변합니다. 맛이. 근데 그걸 그 갈비 양념을 해서 이제 내는 거죠. 아주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 간장을 그냥 우리는 뭐 시판 간장이라든지 재래 간장 이렇게 뭐 오래 숙성된 간장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지. 그렇게 6개월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는 간장도 담아서 이렇게 불고 양념으로 먹을 수 있다. 갈비 양념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는 그 보편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런 생각들, 장류를 염도가 낮은 상태에서 짜지 않는 장류들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는 거. 요것도 이제 한식의 그 지평을 넓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죠. 네. 할 일이 많네요. 선생님 오늘 전주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최근 우리 지역에서 아마 화두가 한정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한정식이 좀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이라든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그 한정식의 과다한 상차림은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밥과 반찬 이 적어도 아까 말한 뭐 슬로푸드 뭐 한상밥 차려지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은 그 밥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한상 가득 차려진 한 30여 가지 반찬을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먹어야 될지를 갖다가 모릅니다. 이거 어떤 거는 달고 어떤 거는 짜고 어떤 거는 시고 각각의 맛들을 갖다 주장하는 반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조기젓을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국을 내가 먹어야 될지 입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지 이거는 모음에 가득 찬 밥상이 되는 거죠. 예. 순수라는 게 맛이라는 게 입에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부터 먼저 먹고 강한 거 먼저 먹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식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상차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조선의 뭐 연회들 이런 예전 뭐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민속화들을 보면 그 외상 차림입니다. 그 혼자서 이렇게 상을 갖다가 잔치에 가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먹죠. 근데 그게 둘의 상이 일제시대 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 그 요리집이요. 그러죠. 네. 이게 여럿이 먹는 예, 그게 이제 그 기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아마 기생집 이런 데서 이제 뭐 이거 떠들고 마시고 하는 있잖아요. 이게 그 그런 집에서는 이제 음식을 즐긴다기보다는 그 허비하는 그런 의식이 더 강하죠.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접대를 하는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허비를 해도 괜찮아 하는 이제 그런 허비를 보여주기 위한 상차림이죠. 그게 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적으로 이거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한정식 차려놓고 음식 다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절반씩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음식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정식은. 버려야 될 최근래에 만들어진 음식 습성이다 하고 있잖아요. 좀 오히려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회사 근처에 유명한 한정식당인데 그 업종을 생선구이백반으로 바꿨는데 그 식자재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게 첫째 이유고 그래서 아무튼 그 많다 보니까 또 식재료를 나쁜 걸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미각적인 차원에서도 좀 불합리하고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소비도 힘들고 그리고 많다 보니까 식재료 질 떨어지고 가격 맞추니까 제가 듣기로는 반찬을 확 줄여야 된다는 그렇게 들립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조금 차려주는 걸 보고 야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식당 주인들은 식당 주인들은 뭐 줄이고 싶어요. 이게 딱 줄여가지고 원가도 줄이고 남는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그게 합리적인 걸 알고 있는 음식점 주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하려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이 안 따라주는 거지. 왜 야박하게 구느냐.
너무 야박하게 굴을 게 아니라 있는 음식도 다 이제 남기고 가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소비자들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딱 식당에 가서 반찬을 볼 때마다 물음표 하나씩을 다들 이렇게 가지고 음식을 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주가 지금 세계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부문에 가입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식의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자리 잡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점점 질문이 무거워지긴 하네요. 네, 그렇지. 이게 그 음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기본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조선의 음식이 지금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조선시대와 식재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이게 조선에서 우리가 있었던 식재료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앞에 보고 있는 게. 조리기구들 다 바뀌었습니다. 조선에는 프라이팬이 있었습니까?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까? 아무튼 불도 바뀌었어요. 조리기구도 바뀌었어요. 그릇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죠. 그런데 그걸 조선에서의 전통을 잇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조선이라는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현대 것을 갖다 지금 밀어넣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에 맞는 한국, 대한민국에 맞는 음식을 즐겨야 되는 거죠. 지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식재료로 가장 맛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금 있는 조리기구로 가장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요리를 갖다가 음식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음식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변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주에서의 삶이 반영될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지금 현재에서의 음식, 전주 음식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 나가는 게 이게 오히려 전주 음식을 살리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선생님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잠시 우리 식생활이나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한국의 뭐 식재료나 음식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드셔보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드셔본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맛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일 싫어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책에는 집밥이라고 써있죠. 집밥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그 미식의 기준으로 보는 게 바깥에서 뛰어난 요리사가 뭐 어떤 특이한 식재료로 이렇게 요리하는 게 가장 맛있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돈 많이 주면 아주 고급의 식재료로 가지고 뭐 이렇게 온갖 화려하게 뭐 음식을 갖다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 많죠. 그게.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외식 문화가 발달하는 거와 외식의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식은 가장 맛있는 음식은 좋은 식재료를 생산지에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소박하게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칼럼을 쓰면서도 이렇게 외식하는 걸 갖다가 많이 좀 줄이게 됩니다. 집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남보다 조금 음식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먹고 그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먹고 다양한 것도 많이 먹고 좀 더 민감한 감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이런 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저는 자꾸 앞으로는 좀 힘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저희가 사실 마시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식이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막객을 모시고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도락이 뭐고 미식이 뭐고 또 미각이 뭔지 약간은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물음표를 또 제공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식의 도시라고 불리는 전주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만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2부를 진행해볼까요? 1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